오늘날 전 세계에서 하루에 50억 잔이 넘게 마셔지는 음료가 있습니다. 커피도 차도 아닌 바로 맥주죠. 이 황금빛 액체는 단순한 알코올 음료가 아니라 인류 문명의 역사를 써내려간 주인공입니다. 피라미드 건설 노동자들의 급료였고 혁명가들이 모이를 꾸민 장소의 중심이었으며 때로는 자연재해까지 일으킬 만큼 대량으로 생산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음료가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오늘은 사람들이 즐겨 먹는 맥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기원전 4000년 고대 수메르의 한 여성이 여신 닌카시에게 찬송가를 바치고 있었습니다. 대지에 뿌린 보리에 물을 주시는 분, 귀한 개들이 왕족처럼 그것을 지키네요. 큰 항아리에 메가를 담그시고 라고 노래했죠. 이것이 인류가 기록한 최초의 맥주 제조법입니다. 문자보다, 도자기보다, 심지어 정착 농업보다도 앞선 시기부터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맥주는 그야말로 문명의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맥주의 기원을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너무나 오래전 일이고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견되었기 때문이죠. 현재까지 발견된 가장 오래된 증거는 이란에서 발굴된 7000년 전 항아리 안의 잔여물입니다. 하지만 맥주가 어떻게 발견되었는지는 어느 정도 추측해보자면 자연 상태에서도 과일이 오래 두면 저절로 발효되어 알코올이 생기는데 이는 효모라는 단세포 균류가 당분을 먹고 이산화탄소와 에탄올을 배출하기 때문입니다.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발효나 알코올이 무엇인지 과학적으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 물질이 의식 상태를 바꾸고 꽤 괜찮은 맛을 낸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자연 발효된 과일로 만든 와인과 달리 맥주는 곡물을 이용해야 했죠. 가장 유력한 이론은 이렇습니다. 곡물 저장고에 비가 들이쳐서 야생 효모가 번식했거나 누군가 실수로 빵을 물에 떨어뜨린 뒤 그 발효된 액체를 마시게 되면서 기분 좋게 취했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우연한 게으름이 인류 역사를 바꾼 순간이었습니다. 일단 맥주의 효과를 안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만들기 시작했고 수메르와 중국의 5000년 전 양조장 유적이 그 증거입니다. 맥주가 얼마나 중요했는지는 전용 여신이 있었다는 사실로도 알 수 있습니다. 비옥한 초승달 지대 사람들은 빵과 맥주를 위해 정착 농업을 점차 확대했고 이는 인구 증가와 영구 건축물이 있는 도시 건설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정착지에서는 사제들이 감독하는 공동 창고에 곡물을 보관했는데 주로 맥주 형태로 분배했죠. 피라미드 건설 당시 맥주는 주요 급료 수단 중 하나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와인도 실제로는 번역 오류일 가능성이 있고 당시 사람들이 진짜 마신 건 맥주였을 수도 있다는 이론까지 있습니다. 길가메시 서사시에서도 야생인 엔키두가 빵과 맥주를 먹고 문명인이 되는 장면이 나오죠. 맥주는 복잡한 사회의 상징이자 도시 생활의 필수품이었습니다. 당시 도시의 가장 큰 문제는 인간 배설물로 인한 수질 오염이었습니다. 물이 마시기에 안전하지 않았지만 맥주의 알코올 성분은 인간에게 해로운 미생물을 죽일 만큼 충분했습니다. 맥주는 즐거움을 위한 음료일 뿐 아니라 도시 생활을 위한 필수 기술이었죠. 또한 당시 맥주는 지금보다 훨씬 걸쭉해서 실질적인 식량원 역할도 했습니다. 너무 걸쭉해서 떠다니는 찌꺼기가 있었고 사람들은 큰 조각들을 걸러내기 위해 갈대 빨대로 마셔야 했습니다. 이는 공동 그릇에서 이뤄졌는데 모두가 같은 용기에서 마심으로 독살 위험이 없었고 맥주는 환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재료를 조금씩 바꾸면 다른 맛이 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고대 이집트 기록을 보면 다양한 알코올 도수와 스타일의 맥주들에 대한 논의가 나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알코올 도수 1% 정도의 가벼운 맥주를 마셨습니다. 발효 과정은 미스터리였지만 특정 항아리가 더 좋은 맥주를 만든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이는 효모가 항아리의 균열과 틈에 영구히 서식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고대 사람들에게 맥주의 변화는 마법처럼 보였고 종교의식에 사용되었습니다. 7000년 동안 빵과 함께 가정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양조는 주로 여성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럽 북부에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서기 98년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가 게르만족의 음주 관습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잔치에서는 적과의 화해, 혼인 동맹, 족장 선택, 심지어 평화와 전쟁까지 논의한다고 그들의 문화를 설명했습니다. 그들의 음료는 보리로 만들어져 썩으면 와인과 비슷한 맛이 난다고 했죠. 맥주는 비옥한 초승달의 음료였고 고대 세계를 지배했던 이집트와 북아프리카의 주된 음료였습니다. 하지만 로마인들은 와인 문화를 가지고 있었죠. 이탈리아 환경에 잘 맞는 포도로 만든 와인을 문명의 상징으로 여겼고 제국 전체로 수출했습니다. 다른 모든 알코올은 야만적이라고 표시했는데 이는 로마 문화에서 최악의 모욕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북유럽으로 확장하면서 점점 다른 음주 전통과 접촉했습니다. 현재 중부와 북부 유럽의 음주에 대한 정보는 모두 로마 문헌에서 나옵니다. 로마 작가들은 갈리아 전쟁 당시부터 사람들이 다양한 음료를 즐기는 통문화가 있었다고 기록했습니다. 에일, 꿀을 섞은 에일, 지역 와인, 곡물이 아닌 발효된 꿀로 만든 미드 등이 포함되었죠. 가장 중요한 건 로마인들이 모든 종류의 에일을 절대적으로 혐오했다는 점입니다. 맥주는 주로 보리로 만들어졌는데 로마에서 보리는 말의 사료였습니다. 기근 때나 먹는 것이었고 심지어 군대 처벌용으로도 사용했죠. 사람들이 보리 으깬 것을 나무통에서 썩게 한 다음 마시는 걸 봤을 때 그건 2배로 역겨웠습니다. 현재 프랑스에 살던 갈족 같은 일부 부족들은 로마 와인을 받아들이고 직접 재배하기 시작했지만 다른 부족들은 더 저항적이었습니다. 카이사르는 가장 강하고 사나운 부족이 독일인들이라고 썼습니다. 와인을 전혀 허용하지 않으며 와인을 마시면 사람이 부드럽고 여성스러워진다고 믿는다. 카이사르도 와인을 마시는 것이 갈족을 약화시켜 로마의 문명화된 정복에 도움이 된다고 동의했습니다. 후대 로마 작가들은 맥주가 야만인을 거칠고 강하게 만든다는 생각을 발전시켰습니다. 문명의 편안함, 특히 와인의 영향과 대조되는 것이죠. 여기서 형성되는 고정관념을 느끼실 수 있나요? 와인은 교육받은 도시 거주자들의 문명화되고 세련된 음료로 야생적인 사람들을 길들이지만 여성스럽고 약하게 만듭니다. 반면 맥주는 평범한 사람의 음료로 강하고 거칠게 만든다는 것이죠. 좋아하든 싫어하든 이런 개념들은 오늘날까지도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로마 군대도 영국 같은 먼 지역에서 와인을 구할 수 없을 때는 점차 맥주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와인 운송망이 붕괴되기 전까지는 와인이 주요 음료였죠. 로마 붕괴 후 사람들은 무엇을 마셨을까요? 노르망디와 보르도 같은 곳에서는 여전히 와인을 생산했지만 그 지역 밖에서는 독일, 스칸디나비아, 영국 등에서 에일이 엘리트층의 가장 중요한 음료가 되었습니다. 홀 문화가 중요한 부분이 되었는데 이는 사교, 맹세, 사업을 위한 공동장소였습니다. 넓은 열린 공간, 벤치와 긴 테이블이 있는 건축물을 상상해 보세요. 어떤 모습일까요? 맞습니다. 오늘날 독일과 연관되는 맥주홀과 똑같습니다. 강한 에일이 엘리트층에서 인기를 끌었지만 일반 가정에서는 완전히 유행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너무 유용하고 만들기 쉬웠거든요. 독일에서는 선호하는 일상 음료로 꾸준히 유지되었고 아일랜드에서는 전혀 방해받지 않았습니다. 중세 사람들이 물이 안전하지 않아서 맥주를 마셨다는 건 대부분 신화입니다. 중세는 고대가 아니었고 수메르조차 도시에서 깨끗한 물이 풍부했거든요. 에일은 더 즐겁고 영양가가 있으며 친근하다고 여겨졌습니다. 천년경부터 에일이 상업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도사들은 가난한 이들을 위해 맥주를 양조하거나 수도원 운영을 위해 판매했습니다. 에일은 액체빵의 일종으로 여겨져 금식 기간에도 생계를 위해 마실 수 있었거든요. 여전히 대부분의 양조는 여성들이 했습니다. 가정용으로 맥주를 만들고 남은 것은 팔거나 교환했죠. 때때로 이웃들은 번갈아가며 양조를 했고 일부 여성들이 다른 여성들보다 실력이 나아 집 앞방을 사업장으로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에일 와이프들은 맥주 막대기를 문 밖에 내걸어 영업 시작을 알렸고 이웃들이 와서 집으로 가져갈 양동이를 채우거나 건물 안에서 마실 컵을 가져왔습니다. 영국에서 에일하우스라고 불린 이런 집들이 최초의 술집 형태였습니다. 13세기 헨리 2세 통치 시기 이 거래는 빵과 에일의 크기를 정하는 법률의 일부로 규제받을 만큼 규모가 컸습니다. 영국 최초의 식음료 품질 법률이었죠. 에일 테스터라고 불리는 지역 공무원들이 6주마다 시설을 돌며 품질을 확인했습니다.
독일인들이 에일에 홉을 첨가하여 더 복잡하고 쓴맛, 스모키한 풍미를 더하고 보존성을 높였거든요. 어떤 정의로는 이것이 에일을 진짜 맥주로 만들었습니다. 때때로 박식한 수녀 힐데가르트 폰 빙겐이 홉 에일을 최초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그녀가 태어나기 전부터 홉을 실험해왔습니다. 홉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맛은 물론이고 생산에서도요. 홉 맥주는 몇 주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맥주를 대량 생산하여 상업적 제품으로 바다 건너 멀리까지 수출할 수 있게 된 것이죠. 14세기와 15세기에 특정 양조장들이 맥주로 유명해지기 시작했는데, 주요 양조장 중 하나가 뮌헨이었습니다. 1328년에 설립된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사들의 양조장에서 곧 보크라고 알려진 새로운 형태의 강한 맥주를 실험했습니다. 프랑스가 중세의 와인으로 유명했던 것처럼 뮌헨은 고품질 맥주로 유명해졌습니다. 1516년에는 맥주 순수법을 통과시켜 이 명성을 보호하려 했죠. 맥주의 유일한 재료는 물, 보리, 홉이어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홉에 열광한 건 아니었습니다. 특히 영국인들은 홉이 들어간 맥주를 혐오스럽고 건강에 해롭다고 여겼어요. 외국인의 음료였죠. 홉이 없는 상면 발효 에일이 그들에게는 최고였습니다. 셰익스피어조차 영웅들이 맥주가 아닌 에일을 마시게 했죠. 1574년까지 런던 양조업자의 35%가 홉 맥주로 전환했고, 두 음료 간의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장기 보관이나 다양한 맛에서 경쟁할 수 없었던 영국 에일 양조업자들은 알코올 도수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런던의 맥주 양조업자들은 드래곤 밀크와 잉글리시 허프와 같은 과장된 이름의 고도주 혼합물로 반격했죠. 이렇게 해서 영국 맥주는 강하고 다양한 맛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영국 시장은 수많은 독립 양조업자들로 거대했습니다. 헨리 8세가 수도원을 해산했을 때 양조 작업이 평신도들에게 넘어가 길드를 형성할 만큼 크고 존경받는 번성하는 전문 산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를 기뻐한 건 아니었습니다. 7,000년 동안 여성들이 맥주 제조의 중심이었거든요. 맥주가 본격적인 산업이 되자 여성들은 더 이상 참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직원을 고용하고 관리해야 했고, 길드에 참여하고, 집에서 멀리 여행하여 상품을 배송해야 했는데, 이는 모두 당시 여성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여성들은 여전히 순환의 일부였지만 이제는 맥주를 서빙하는 사람이 되었죠. 그 사이 다른 그룹들이 이 모든 것의 영향을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와 국가 지도자들은 처음에는 선술집에 관심을 집중했습니다. 1400년대 초서가 캔터베리 이야기를 선술집의 배경으로 한 것은 당시의 현실을 반영했습니다. 기사가 방앗간 주인, 수녀, 면죄부 판매인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공간이었거든요. 선술집은 전통적으로 계급 구분이 사라지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세속적 공간이었습니다. 또한 정치적 중심지이기도 했고, 왕관을 비판하거나 반란을 일으키는 데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맥주가 충분하면 그런 일이 쉽게 일어났죠. 마틴 루터가 그의 식탁에서 그랬던 것처럼, 런던 선술집에서 화약 음모가 일어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반란에 대한 우려는 정말 틀리지 않았지만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맥주는 삶의 필수품이었고, 엘리자베스 시대 런던에는 주민 125명당 술집이 하나씩 있었거든요. 지도자들은 점점 더 술 취함에 대해 걱정했습니다. 유럽 사회가 전문화되고 더 발전함에 따라 사회적 병폐가 더욱 우려되었죠. 중세 농민의 문제는 간단했습니다. 한 계절에는 심고 다른 계절에는 수확하고 가축을 기르고 교회에 가는 것이 전부였어요. 종교적 휴일도 많았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술을 마셔도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사회가 더 전문적인 수공업을 발전시키기 시작하면서 계약을 이행하고 제 시간에 나타나야 하는 사업 거래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술 취함이 좀 더 해로워졌습니다. 문제 음주에 대한 첫 우려는 13세기 대학의 젊은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옥스퍼드와 파리 모두에서 대량의 와인을 마시고 마을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한 것으로 악명이 높았거든요.
선술집 계산서 논쟁이 파리에서는 치명적인 폭동으로 이어졌고 당국이 여러 학자를 죽인 후 2년간의 학생 파업으로 발전했습니다. 옥스퍼드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마침내 충분히 지쳐서 폭도를 형성하고 몇몇 학생과 교수를 교수형에 처했죠. 교수와 학자들은 도망쳐서 새로운 대학을 세웠는데 그것이 바로 케임브리지입니다. 기독교는 맥주 금지에 대해 정확히 관심이 없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께서 와인을 마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특징적인 기적 중 하나가 물을 와인으로 바꾸는 것이었거든요. 게다가 가톨릭 교회에서 와인은 성찬의 신성한 부분이었고 많은 수도원이 교회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양조로 돈을 벌었습니다. 개신교 측에서도 양조에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홉 채택에 특히 그랬습니다. 홉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고 수도사들이 사용했던 향신료 혼합물과 달랐거든요. 루터는 때때로 술에 취해 맥주를 마셨고 특히 변비 완화에 도움이 되는 약용 향신료로 만든 맥주를 좋아했습니다. 맥주는 유럽인의 삶과 재정, 문화에 너무 중요한 물질이 되어서 반대할 수 없었기 때문에 물질 자체를 금지하는 대신 시민과 교회 지도자들이 사람들에게 과도하게 사용하지 말라고 말하기로 비공식 합의했습니다. 대신 연금술사들이 발견한 새로 만들어진 증류주에 더 많은 경멸이 쏟아졌습니다. 원래는 약으로 한 잔씩 판매되었지만 점점 즐거움을 위해 마시게 되었죠. 한 제세례파 개혁가는 동료 기독교인들에게 맥주와 와인마저 삼가라고 감히 요구했는데 동료 개신교도들이 즉시 그를 참수했습니다. 16에서 17세기는 종교개혁의 시대일 뿐만 아니라 탐험의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스페인이 중남미를 정복하고 포르투갈이 아시아로 갔을 때 그들은 새로운 알코올 세계를 발견했습니다. 페루에서는 잉카인들이 옥수수로 맥주를 만드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영국인들이 북미에 상륙했을 때는 지역에 따라 모기 꼬투리와 단풍나무 수액으로 알코올을 발효시키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이주민들은 그것을 바꾸기로 결정했죠. 1768년 보스턴의 그린 드래곤 태번에서 자유의 아들들이 단결의 표시로 탱커들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들은 럼펀치로 가득 찬 은 그릇을 둘러싸고 있었죠. 폴 리비어라는 사람이 있었고 또 다른 사람은 양조업자들에게 맥주를 만들기 위해 판매되는 혼합물을 생산하는 몰터 세뮤얼 애덤스였고 그의 맞은편에는 스페인 와인 수입을 전문으로 하는 상인 존 행콕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미국산 맥주와 럼을 마시며 새로운 영국 법률이 자신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설탕법은 럼 사업을 압박했고 무역 제한은 식민지 주민들이 해외에서 알코올을 포함한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18세기에 유럽이 혁명을 향해 돌진하고 있을 때 그린 드래곤 태번은 미국과 프랑스 혁명 동안 동기의 중심지로서 유일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반군들은 선술집과 다른 음주시설 주변에 세포를 조직했고 나중에 맥주홀은 1848년 혁명에서 비슷한 역할을 했습니다. 동시에 또 다른 혁명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맥주 제조 자체의 혁명이었습니다. 역사의 대부분 동안 포도 재배 지역에서 와인이 일반인에게 충분히 저렴했던 것을 제외하고는 경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와 경쟁할 수 있는 다른 상업용 음료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세계 무역망이 확대되면서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했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유래한 커피가 유럽을 통과했고 차는 중국에서 도입되었으며 유럽은 아즈텍의 초콜릿 음용 관습도 맛보았습니다. 가장 큰 라이벌은 증류주였습니다. 따라서 취하고 싶다면 의심할 여지 없이 근세 초기 유럽인들은 확실히 그랬는데 증류주가 훨씬 더 빠르고 저렴한 비용으로 일을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위험도 훨씬 컸죠. 18세기 런던의 진 광풍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수준의 취함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으로 죽어가고 있었는데 이는 당시 흔했던 저알코올 맥주로는 거의 불가능했던 일입니다. 이로 인해 하층 계급의 술 취함에 대한 도덕적 공황이 생겼는데 항상 하층 계급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의회 의원들은 술에 취해 연설하는 능력으로 존경받았거든요. 이런 도덕적 외침은 맥주에 대한 변명이기도 했습니다. 대조적으로 맥주는 건전하고 심지어 건강하다고 여겨졌어요. 1751년 영국 예술가 윌리엄 호가스가 맥주 거리와 진 골목의 판화를 출판했는데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맥주는 건강하다고 여겨졌을 뿐만 아니라 혁신의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대형 양조업체들이 대량 생산을 시작했고 유럽 전역에 새로운 형태의 맥주가 등장했습니다. 1760년대에 새로운 기술들이 등장하여 맥주를 더 높은 일관성과 통제로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증기 엔진은 대규모 공장 관리를 쉽게 만들었고 온도계와 비중계는 양조 중 온도와 일관성을 모니터링할 수 있게 했습니다. 1817년에 만들어진 드럼 로스터는 스모키한 풍미 없이 메가를 밀봉했습니다. 새롭고 흥미로운 맥주 중 하나가 포터였습니다. 런던 양조업체들이 1720년대에 포터라는 새로운 맥주를 판매했는데 이 이름은 거리와 부두에서 짐을 나르는 포터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생긴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두운 메가와 많은 호불호 만들어졌고 맛있고 저렴하며 몇 달 동안 보관할 수 있었습니다. 포터는 유럽 전역으로 퍼졌지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곳은 아일랜드였습니다. 양조장들이 당시 말로 특별히 강한, 즉 스타우트한 버전을 만들기 시작했고 아일랜드 양조업자들은 종종 바삭해질 때까지 구운 메가를 사용하여 진한 맥주에 짙은 검은색을 주었습니다. 한 양조업자가 이것으로 매우 유명해져서 그의 이름이 영원히 음료와 연결되었는데 바로 아서 기네스였습니다. 스타우트의 또 다른 팬은 러시아의 예카테리나 2세로 그녀는 자신의 궁정에 최고의 영국 맥주가 공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바다 항해에서 만들어진 유일한 맥주는 아니었습니다. 옅은 황금색이나 호박색 에일인 페일 에일이 포터와 거의 동시에 등장했습니다. 이것은 동인도 회사가 관심을 가진 맥주였는데 포터는 회사 간부들과 아대륙의 더위 속에서 복무하는 군인들에게는 너무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맥주 혁신은 영국만의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독일 맥주는 전통적으로 라거였는데 이는 비교적 낮은 온도의 지하실에서 발효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라거링이라는 공정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1830년대에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미넨의 스파텐 양조장의 가브리엘 세들마이어가 독일 양조 산업을 현대화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유럽을 여행했습니다. 그는 영국 양조장에서 메가, 혹 맥주 샘플을 훔쳐 산업 스파이 활동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다른 바이에른 양조업자 요제프 그롤이 현재 체코 공화국인 플젠에 있는 자신의 양조장에서 헬레스 라거를 반복하기로 결정했고 그 결과 맥주는 그의 도시 이름을 따서 필스너라고 명명되었습니다. 이 라거는 가볍고 상쾌한 맛이 폭발적으로 퍼져 더운 기후에 완벽한 음료 유형이었습니다. 바이에른 양조업자들이 이를 미국으로 가져가 주요 스타일이 되었고 독일 이민자들이 멕시코로도 가져가서 오늘날 대부분의 멕시코 맥주가 여전히 라거이며 라임, 소금, 칠리 가루 같은 지역적 터치로 장식됩니다. 19세기 중반까지 이전보다 더 많은 맥주가 더 많은 양으로 제공되었고 양조장은 더 이상 단독 작업이 아니라 대규모 산업 공장이었습니다. 1814년 런던의 한 양조장에서 녹슨 탱크 고리가 연쇄 붕괴를 일으켜 맥주 홍수로 지구를 범람시켜 여러 건물을 파괴하고 8명이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인 1810년에 더 행복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10월의 어느 화창한 날 루드비히 왕세자가 뮌헨 외곽 초원에서 테레제 공주와 결혼했습니다. 그들은 맥주가 가득한 퍼레이드와 며칠간의 경마를 열었는데 너무 재미있어서 매년 반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쟁과 전염병으로 인한 취소를 제외하고는 뮌헨과 전 세계 독일 커뮤니티에서 매년 열렸죠. 아마 여러분은 그것을 옥토버 페스트라고 알고 계실 것입니다. 독일 이민자들은 해외에서 맥주 축제 이상을 즐겼습니다. 1876년 파리에서 루이 파스테르는 유럽에서 가장 위대한 과학자 중 한 명으로서 관심을 맥주와 복수라는 두 가지를 향해 돌렸습니다. 16년 전 그는 산소 없이 효모가 설탕을 알코올로 발효시킨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수천 년 된 비밀을 풀었습니다. 독일에게 알자스를 잃은 것은 프랑스의 자존심의 상처였고 그는 자신이 국가적 복수라고 부르는 것을 위해 다시 한번 양조의 비밀을 파헤쳐야 했습니다. 이번에 그가 발견한 것은 맥주를 상하게 하거나 시큼하게 만드는 특정 미생물들이었습니다. 저온 살균법으로 끓는 점 근처까지 가열하면 이런 미생물들을 죽여 맥주의 안정성과 유통기한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발견은 프랑스에만 국한되지 않고 과학적 맥주 시대에 새로운 장을 열 것이었습니다. 맥주는 세계화되었고 산업화는 지역 양조장을 오늘날 우리가 아는 거대한 음료 회사로 바꾸려 했습니다. 이전에 지역 음료에 의존했던 영국령 인도의 군대는 이제 영국에서 양조한 IPA를 마시고 있었고, 멕시코에서는 비엔나 스타일의 필스너가 생산되고 있었습니다. 1869년에 현대 가장 큰 양조장들 중 일부가 설립되었습니다. 노르웨이계 미국인이 요코하마에 양조장을 열었는데 이 양조장이 결국 기린이 되었습니다. 7년 후 메이지 정부가 삿포로 양조장을 설립했고 1889년에 아사히가 되었죠. 유럽 열강이 19세기에 청나라의 일부를 조각하면서 외국인들이 중국 맥주바를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과 독일의 합작회사가 1903년에 칭다오에 양조장을 설립했을 때 특정 도시에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오늘날 중국은 세계 최대의 맥주 소비국입니다. 1847년 J.E.C. 야콕센이라는 젊은 덴마크인이 증기 동력과 기타 새로운 산업 기술을 사용하여 덴마크 필스너를 생산하기 위해 코펜하겐 외곽에 양조장을 설립했습니다. 그는 미래를 염두에 두고 5살 아들 칼의 이름을 따서 양조장을 명명했죠. 그래서 칼스버그가 탄생했습니다. 17년 후 22살의 한 청년이 암스테르담에서 16세기의 오래된 양조장을 사서 현대화하기로 결심하고 루이 파스테르의 제자를 고용해서 새로운 형태의 하면 발효 효모를 찾아 배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양조장과 맥주에 자신의 이름을 붙였는데 바로 하이네켄이었습니다. 이런 라이벌들이 함께 맥주 양조의 과학적 시대를 열었습니다. 칼스버그와 하이네켄은 맥주를 연구 프로젝트처럼 접근했고 과학자들이 새로운 기술, 장비, 재료를 실험할 수 있는 사내 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맥주는 더 맑고 탄산이 많아졌습니다. 미국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지 않은 이유는 부분적으로 수천 년 동안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지만 미국 맥주가 그냥 괜찮은 수준이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물론 항상 거기 있었고 종종 역사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를 들어 메이플라워호가 플리머스 록에 상륙한 것은 맥주가 바닥났기 때문이었죠. 1848년 혁명이라는 혁명이 있었는데 이는 대체로 실패한 일련의 자유주의 봉기로 젊은 중산층 독일인 세대가 미국으로 이민 가서 양조 지식을 가져가도록 설득했습니다. 도착했을 때 그들은 동부 해안의 오래된 독일인 커뮤니티가 너무 혼잡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대신 중서부의 새로 건설된 도시들로 향했죠. 그곳의 땅은 문자 그대로 곡물과 홉이 빨리 자랐고 추운 겨울은 라거 맥주에 필요한 얼음이 풍부했습니다. 그들은 대규모로 확장하는 라거 양조장을 설립하고 친근하고 눈에 띄며 지역사회 지향적인 독일의 비어가든 음주 문화를 미국으로 가져왔습니다. 1855년 독일 이민자 프리드리히 밀러가 위스콘신주 밀워키에 도착하여 기존 양조장을 매입해 현대화하고 미국식 이름인 밀러로 명명했습니다. 이듬해 요제프 슐리츠가 도시에 도착해 양조업자의 미망인과 결혼하여 사업을 이어받고 자신의 이름을 따서 명명했습니다. 1871년 대화재로 시카고의 라이벌 양조장들이 대부분 불타버렸을 때 그는 도시를 돕기 위해 맥주를 기부하여 자신의 맥주에 밀워키를 유명하게 만든 맥주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장인의 양조장을 소유한 프리드리히 펩스트가 장인의 이름을 따서 맥주병에 파란 리본을 묶는 브랜딩 연습을 했습니다. 밀러, 슐리츠, 펩스트가 맥주 남작으로 알려진 집단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하여 리조트부터 미국 최초의 놀이공원까지 모든 것에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경쟁하는 동안에도 남북 전쟁 중 링컨이 갈등 해결을 위해 새로운 세금을 도입했을 때는 뭉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모두는 찬탈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아돌퍼스 부시가 남북 전쟁에서 북군 병장으로 전역한 후 전쟁 중에 세인트 루이스에 있는 양조장 주인 에버하르트 안하이저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20만 명의 독일인이 미군에 복무했습니다. 안하이저 부시 양조장에 발을 들여놨을 때 그는 겨울철 얼음 의존도를 깨고 1년 내내 필스너를 생산하는 냉장 기술부터 미생물을 죽이는 저온 살균 기술, 산업용 병입 기계, 전국적으로 제품을 운송하는 냉장 철도 차량까지 찾을 수 있는 모든 현대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또한 브랜드와 마케팅을 개척했고 브랜드 아트와 재떨이 같은 상품을 선술집에 보내 자신의 시그니처 맥주만 판매하도록 설득했습니다. 체코 마을 부두바이스의 양조업자들에서 영감을 받은 맥주,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는 버드와이저 말입니다. 1900년까지 부시는 중서부에서 맥주의 왕이었고 미국은 세계 최대 맥주 생산국인 독일을 제쳤습니다. 안하이저 부시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양조 회사가 되는 길을 잘 가고 있었지만 문제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미국의 음주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져왔고 종종 레이더 아래로 날아간 맥주가 조준선에 잡혔습니다. 금주법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주로 백인 개신교 오랜 가문들은 종종 이민자들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술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1920년에 금주법이 제정되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금주법은 결국 대형 양조장에게는 이로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청량 음료를 생산하여 폭풍을 견뎠지만 소규모 양조장들은 몰락했고 경쟁사들을 몰아냄으로써 대형 양조장들은 지배적 위치에 놓였습니다. 신석기 시대 바구니에서 만든 맥주가 어떻게 전 세계로 배송되고 소비되는 거대한 제품으로 발전했는지 마지막 호출 전에 마지막 건배를 해봅시다. 시간을 초월하여 과거와 현재의 모든 사람들에게 맥주 남작이든 농부든 선술집 주인이든 수메르인이든 닌카시 숭배자든 식민지 시대의 민병대든 잉카 황제든 아파치 전사든 독일 수도사든 피라미드 건축가든 과학자든 모두 잔을 들어 인류 역사의 톱니바퀴를 윤활한 술에 건배합시다. 맥주로 모두 건배합니다. 건배.